안녕하세요. 저는 코엠핑 이비인후과 원장 이호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최근 들어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음 코골이로 인해서 최근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럼 과연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코골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코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코골이라는 것은 좁아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을 잘 때 공기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기압 차이 때문에 우리가 연국의 입 안이라든지 목젖, 주위에 있는 구조물들이 떨리면서 생기는 이 잡음을 우리가 코골이라고 합니다. 코골이는 30에서 34세 젊은 연령층대에서는 남자들에게서는 한 20% 정도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아주 작습니다. 한 5% 정도 유병률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코골이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40% 정도로 남자 여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코골이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코골이가 결국 생기는 이유는, 잠을 잘 때는 우린 코나 입 안, 목 안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코와 목 안에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코 부위라든지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부위, 저기를 비인두라고 하는데 저 부위라든지, 아니면 입 안에 혀 끝, 목젖 주위, 아니면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이 목 안쪽의 문제 등 다양한 위치에서 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코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코골이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은 코골이에서 본 조금 더 진행된 상태로 보면 되는데, 음 잠을 자다가 반복적으로 상기도의 부위가 폐쇄, 막힘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이 10초 이상 멈추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수면 저호흡이라고 합니다. 저호흡은 수면 무호흡보다는 조금 더 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수면 저호흡이라는 것은 10초 이상 우리가 평상시에 숨쉬고 있는 호흡의 호흡량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3% 이상 떨어지는 경우에는 수면 저호흡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이란 거는 어떤 사람들이 잘 생길 수 있는가? 어떤 요소들이 수면 무호흡증을 생길 수 있게 하는가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코 막힘이 심한 경우, 코 막힘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겠죠. 비염이 있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비중격 만곡증이 있거나, 어떤 분들은 축농증이 있거나, 어쨌든 코 막힘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수면 무호흡증이 잘 생기고, 당연히 뚱뚱한 경우, 비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몸에 살도 찌지만 특히 목, 얼굴 주변에도 살이 많이 찌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도 호흡을 우리가 막히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 생기는 것은 비만도 역시 수면 무호흡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고, 안면 골격, 그러니까 얼굴의 구조도 영향을 줍니다. 턱의 모양이라든지 윗턱과 아래턱의 위치에 따라서 수면 무호흡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수면 무호흡이 잘 생깁니다.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신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목이 좀 더 짧고 목이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민족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국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시아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중에서도 조금 흑인 계열에서 조금 더 이게 무호흡이 많다고 보는데, 역시 이것도 어느 정도 유전적인 원인은 있는 것 같고, 알코올이나 흡연,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잘 때 우리가 호흡이 떨어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도 수면 무호흡증이 잘 생기게 되고,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도 수면 무호흡증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보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증상을 수면 중의 증상, 그러니까 수면 중에 발생하는 증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수면 무호흡이 있게 되면 수면 중에는 코골이가 발생하게 되고 소리가 시끄럽게 되겠죠. 그리고 무호흡, 잘 때 숨을 안 쉬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심한 분들 경우에서는 잘 때 딱 목이 막히면서 호흡이 곤란하다, 막히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성 기침은 조금 의외의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만성 기침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잘 때 아무래도 수면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은 코로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입을 벌리고 숨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강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강호흡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자는 중에 구강 건조감, 자고 일어났을 때도 입이 마르거나 목에 이물감이 든다거나 하는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또 무호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교감신경계라는 게 조금 흥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야간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야뇨증은 밤에 이제 소변을 보는 경우를 야뇨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른보다는 소아에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 야뇨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수면 중의 증상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일상생활할 때 낮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잠의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주간 졸림증, 낮에 졸리거나 피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졸림증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 기억력 감퇴 등 일상생활에 우리가 일을 하거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거나 이런 업무를 할 때도 임무 수행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낮에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은 과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심혈관계랑 관련된 합병증을 보게 되면 고혈압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논문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비율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한 35%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AHI라는 게 결국 수면 무호흡 지수를 말하는데, 이 수면 무호흡 지수가 15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3배가량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2차적으로 생기는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수면 무호흡증을 수술적인 치료를 하든 우리 나중에 말씀드린 양압기 치료를 하든 수면 무호흡증이 개선되고 난 뒤에 결국 혈압이 좋아져서 혈압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경우에는 고혈압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그러니까 우리가 심근경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관상동맥 질환에 따른 합병증도 이건 좀 무서운 질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심장혈관들, 고지혈증이든 심근경색이든 이런 심혈관계 환자들의 경우에서 한 30% 정도에서 우리가 유병률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심근경색 환자들을 보게 되면 낮에도 심근경색은 발생할 수 있지만 밤, 특히 새벽에 자다가 우리가 심장이 아프면서 심근경색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간보다 밤에 더 우리가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해서 위험해지는 경우를 보더라도 실제로 이 수면 무호흡증이 심근경색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 무호흡으로 인해서도 심근경색을 원래 가지고 있던 분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사망률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뇌졸중의 발생률도 많이 높아진다는 걸로서 봐서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가볍게만 볼 질환은 아니고 우리가 있다면은
여러 가지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무호흡증의 합병증에 또 생길 수 있는 거는 심부전이라든지 부정맥, 뇌혈관계 질환, 뭐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3-4배 증가한다. 이런 비율은 조금 논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사망률도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정신신경학적 합병증도 역시 우리가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뭐 대사장애와 관련된 당뇨, 고지혈 이런 것도 발생시킬 수 있고, 호흡기 질환, 뭐 위장관계 질환, 비뇨기 질환 등 다양한 이런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이 여러 가지 각종 뭐 수면 중 증상도 말씀드렸고, 뭐 주관 증상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이 수면무호흡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자세한 병력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어떤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다양합니다. 환자들이 와서 그냥 "저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습니다."라고 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오실 때 호소하는 증상들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많은 게 잘 때 코골이가 심하다. 코골이가 심한 경우에는 대부분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 때 코골이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 잘 때 숨을 한 번씩 멈추는 것 같다. 이것도 결국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병력이 될 수가 있고, 잘 때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입을 계속 벌리고 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되겠고, 최근 들어서 뭐 제가 많이 경험했던 환자들인데, 실제로 내과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내시경을 할 때 우리가 뭐 수면 마취를 이렇게 걸고 보통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 검사든 뭐 대장 내시경 검사든. 그런데 갑자기 산소 포도가 너무 떨어져서 뭐 내시경을 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위험하다. 너무 산소 포도가 떨어져서 뭐 걱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받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의 중요한 병력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은 이제 수면 관련돼서 우리가 진료를 보러 가게 되면은 수면 다원 검사 보통 설문지를 하게 됩니다. 설문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앱워스 졸음증 척도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해당하는 증상에 대해서 1점, 2점, 3점 표시를 해서 우리가 점수에 따라서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설문지가 되겠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문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점수를 통해서 이 사람은 또 수면무호흡증이 의심이 된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환자분이랑 대화나 이제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정확한 진찰입니다. 이제 보통 이비인후과 가면 내시경으로 우리가 코도 보고 목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목 안의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의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젖과 주변에 편도가 많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가 저렇게 커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입안의 공간이 좁아서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저기 아데노이드, 코 뒤에 있는 아데노이드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저렇게 아데노이드가 막혀 있는 경우에도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 또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서 코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휘어 있어서 코 안에 공간을 막게 되면은 또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CT를 통해서도 우리가 코 안의 구조물,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구조물들을 보면서 좁아져 있는 부위가 관찰되거나 막고 있는 구조물들이 관찰되게 되면 역시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검사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비후성 비염이라고 해서 코 안에 살이 많이 부어 있어서 비강내 위에 있는 경우에는 비염이 심해서 코 안이 좁아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서 코 안에 있는 구조물 비중격이 우측 한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또 공기가 들어가는 흐름을 막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또 우리가 코로 숨쉬기가 힘들고 수면 무호흡증을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병력을 정확하게 청취하고 뭐 설문지 조사도 하고 내시경 검사도 하고 뭐 CT를 통해서 우리가 안에 구조물도 파악을 하고 이상 여부도 파악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 정말 얼만큼 심하냐, 이게 치료를 해야 될 정도냐,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검사가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보시는 것 같이 수면의 호흡 장애를 진단을 하고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밤에 주무시는 것처럼 병원에 내원해서 실제로 주무시는 겁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뭐 병원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뭐 10시에서 아침 6시, 뭐 11시에서 아침 7시 이렇게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실에서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수면하는 것처럼 똑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조금 불편하겠죠. 우리 머리에도 뭐 뇌파도 붙이고 이런 데도 뭐 우리가 자극도 붙이고 턱에도 자극 붙이고 뭐 팔, 다리, 심장 이런 데도 다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좀 부착을 해서 주무셔야 된다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자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뇌파라든지 뭐 눈의 움직임,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의 변화가 생기는 건 없는지, 코골이가 얼마나 심한지, 잘 때 혹시 산소 포도가 떨어지는 건 없는지 등등을 평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검사실에서 최대한 저희가 뭐 집이랑 비슷한 환경을 해드린다고 이제 침대도 하고 1인실 검사실에서 베개나 우리가 이불 도구 이런 것들도 좀 편안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병원에서 주무시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은 합니다.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누워서 저희가 짧게는 뭐 대여섯 시간, 길게는 7시간, 8시간 정도 주무시면은 저희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전도의 변화라든지 호흡의 변화, 산소 포화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이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뭐 똑바로 주무실 때는 뭐 코골이가 심한데 또 옆으로 주무시면 뭐 코골이가 덜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카메라와 저 수면 다원 검사, 우리 검사 결과를 통해서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을 이제 우리가 저렇게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됩니다. 뭐 진단을 하게 되면 뭐 치료가 필요하다, 뭐 요런 경우에는 조금 더 경과를 보고 뭐 1년 뒤에 재검을 합시다 등등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수면 무호흡증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크게 치료 방법은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수술 외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제일 저희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요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 우리가 이제 수술을 제외한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체중 감량입니다.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목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에도 살이 찌고 목 안에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논문마다 다르겠지만 체중을 뭐 10% 정도 감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면 무호흡 지수도 한 뭐 20% 정도 뭐 감량을 한다. 수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체중이 감량되면은 수면 무호흡도 많이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중을 감량하는 게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음주를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음주를 하게 되면 호흡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한을 하게 되고, 약물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잘 때 호흡을 떨어뜨리는 이런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호흡을 떨어뜨리는 약물들이 있는 경우에, 특히 뭐 정신과적인 약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제한할 수 있으면, 그런 약물을 복용하지 않게 되면은 무호흡도 일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치료라고 해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분보단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무호흡이 조금 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누워 주무시는 것보다 보통 우리가 옆으로 돌아 누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눕게 하기 위한 장치들도 많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중간에 보면 테니스 공이라고 해서 이제 등에 테니스를 붙이고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면은 이렇게 바로 누워 주무시면은 등이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눕게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저런 테니스 공을 이용한 저희가 치료 방법도 있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우리가 저것도 이제 똑바로 누워 주무시게 되면은 저 기계에서 소리가 나서 옆으로 돌아 누우실 수밖에 없게 이렇게 저희가 하는 기계고, 오른쪽에 있는 기계는 옆으로 돌아 누우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돌아 누워 주무실 수 있게 만드는 저런 베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자세 치료라고 해서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아니라 조금 옆으로 돌아서 자게 되면은 무호흡증들이 좀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기계나 우리가 도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저런 자세 치료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강내 장치라고 해서 입 안에 우리가 장치들을 통해서 코골이와 무호흡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연국의 거상 장치라고 해서 입 안에 우리가 저 구강내 장치를 사용해서 입 안에 있는 연국의 입천장과 목젖을 조금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우리가 연국이와 목젖이 수면 중에 이제 뒤로 처지는 게, 그러니까 막는 것을 우리가 줄여주면서 저것들도 이제 우리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거를 연국의 거상 장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혀 전방 유지 장치라고 해서 또 역시 또 이것도 구강내 장치인데, 저렇게 딱 물고 잠으로써 혀 뒤쪽을 앞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공간도 넓히고, 그래서 우리가 수면 무호흡, 코골이를 개선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 혀를 입 앞으로 빼서 밑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로 이렇게 딱 내밀면 고기에 딱 끼어 있어서 뒤로 이제 우리가 무호흡이 생기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저런 것들을 우리가 혀 전방 유지 장치라고 해서 저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악 전방 이동 장치라고 해서, 이건 또 치과에 가서 좀 시술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아래턱이 뒤로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코골이랑 무호흡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방으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줌으로써 우리가 2차적으로 우리가 결국 이 혀가, 그러니까 턱을 아래쪽을 앞으로 당기게 되면 혀도 같이 앞으로 당기게 돼서 수면 중에 결국 이 혀가 기도를 폐쇄하는 저것들을 막아주는 게, 저런 것들이 이제 하악 전방 이동 장치라고 해서 저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비수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구강내 장치가 효과적인가, 할 만한 것인가? 뭐 치료 성공률은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가를 우리가 치료 성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호흡이 원래 뭐 수치보다 50% 이상 감소를 하면 이게 우리가 치료가 성공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65% 정도에서는 이건 성공적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 그럼 치료 성공의 기준을 우리 무호흡이 뭐 얼마가 됐든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50% 정도 우리가 성공률이 있다고 보고, 그럼 치료 성공을 10 미만이 아니라 5 미만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 35에서 한 40% 정도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논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구강내 장치가 효과는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이 효과는 있는 대신 또 반대로 조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부작용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입안에 장치를 이렇게 물고 자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게 씹을 때 조금 불편감이 생기고 아무래도 입안에 뭐를 끼고 자다 보니까 침이 좀 많이 분비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입안에 계속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구강 건조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비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싸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비용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심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무호흡도 경도, 중등도, 고도라고 하는데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실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경도, 중등도, 경도에서 특히 좀 효과가 좀 좋은 편이어서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구강 내 장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작근, 턱 관절 이쪽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 장치를 바로 첫 번째로 이제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치료는 양압기라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케이스가 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드리는데 이런 양압기도 뭐 도저히 불편해서 못 쓰겠다. 수술은 내가 뭐 도저히 겁나서 못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서는 그 다음 우리가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강 내 장치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강 내 장치 말고 광고에서도 한 번씩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골이 방지 제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들도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강 확장 밴드라고 해서 이건 코 바깥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코 안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저것도 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회사에서 뭐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도 있고 뭐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사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바깥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이 코 안의 공간 여기를 이렇게 넓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넓혀서 이것들이 코 안을 이제 확장시켜서 코로 숨 쉬는데 좀 도움이 돼서 원활한 호흡이 되게 하는 것들을 저런 비강 확장 밴드라고 해서 저런 것들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강 확장기는 바깥에 붙이는 게 아니라 코 안에 붙이는 겁니다. 안에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코 안에서 넓혀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을 가운데 끼워서 이렇게 안에 넓히는 것들은 이걸로 인해서 코 벽을 바깥으로 밀어서 그리고 이것도 코 안을 확장시켜서 잘 때 호흡이 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를 우리가 비강 확장기라고 해서 하는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코골이나 무호흡이 심한 분들 중에서 이제 입을 많이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방지 테이프라고 해서 뭐 입벌림 방지 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잘 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저렇게 하는 경우에 근데 보면은 저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가운데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숨을 못 쉬게 하는 건 아니고 저 구멍을 통해서 약간 숨을 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저걸 붙이고 나면 수면 중에 입이 벌어지는 것을 좀 막아주고 이제 구강호흡이 아니라 이제 비강호흡, 코로 숨쉬게 하는데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저런 입방지 테이프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결국 턱에 끈을 해서 이제 딱 머리에 고정하는 겁니다. 고정을 해서 수면 중에 우리가 입이 벌어지는 것을 결국 막아주는 건데 이런 것도 결국은 턱끈을 해서 입을 딱 다물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입으로 숨 쉬지 않고 비강, 코로 숨 쉬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건 턱끈, 뭐 수면 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런 코골이 방지 제품들, 뭐 비강 확장, 뭐 비강내 확장, 뭐 턱끈 이런 것들, 뭐 입방지 테이프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가? 대체로 뭐 일부 논문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수면 무호흡증 감소에는 효과가 없거나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골이 경우에는 어쨌든 뭐 비강을 확장시키니까 조금 뭐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크게 많이 감소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독으로 코골이 치료라든지 수면 무호흡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은 잘 하진 않고 보통 이제 양압기 쓰시는 분들이 뭐 코가 막혀서 양압기 쓰시는데 불편하다. 자꾸 뭐 잘 때 입을 벌리니까 양압기가 뭐 입 안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불편하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제품을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양압기를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추가적으로 저는 보통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비수술적인 치료의 가장 핵심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결국은 양압기입니다. 뭐 양압기도 회사에 따라서 뭐 다양한 제품들의 양압기가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중등도 이상, 뭐 중등도, 고도 이상 이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는 제일 먼저 치료로 우리 권유하는 게 결국은 양압기입니다. 잘 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착용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산소와 이런 것들을 공기들을 공급해서 결국은 우리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개선하는 거고 뭐 경도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도 결국은 뭐 원하시는 경우에는 선택적인 치료 방법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도든 중등도든 고도든 보통 우리가 가장 1차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양압기 치료를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비싼 우리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하면서부터는 이제 실제로도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양압기를 렌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보통 권해드리고 실제로도 주변에 보면 양압기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압기 치료는 결국 사용 후에 코골이, 무호흡이 전부 다 감소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관적인 졸음이라든지 피로감 모두 이렇게 것들이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결국은 양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양압기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압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 우리가 수능기간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쓸 때는 우리가 비용이 한 달에 한 44,000원 정도 들지만 그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통과가 되는데 그런 후에는 본인 부담금은 한 17,000원, 17,800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나머지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사게 되는 좀 저렴한 금액으로 양압기를 쓸 수가 있고 근데 모든 분들한테 다 저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일정 시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평균 2시간 정도, 일평균 기준으로 2시간 이상을 써야지 저렇게 나라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충분히 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일평균 2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양압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도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양압기 못 쓸 것 같습니다. 저거 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코골이랑 무호흡을 개선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비중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비중격 교정술을 할 수가 있고 목젖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개수 인두 성형술, 구개인두 성형술이라고 해서 이런 모관의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비염이 있는 분들은 합의각개축 수술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정 우리가 무슨 수술을 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개개인적인 그런 해부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기는 수면 다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개인두 성형술이라고 해서 모관의 편도가 큰 경우에는 편도를 먼저 제거를 하고 입천장 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입천장을 위로 당겨 올려주는 이런 수술을 통해서 입 안에 목 안의 공간을 넓혀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골이 수술은 문제가 없는가? 안전한 수술인가? 대체적으로는 코골이 수술은 크게 부작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든 수술이라는 게 간단한 수술부터 복잡한 수술까지 합병증이 절대 안 생기는 수술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우에서는 수술부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 경우에 특히 편도인 경우에는 편도에서 부위가 피가 나는 경우에는 출혈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편도 수술하거나 모관에 수술하게 되면은 많이 아픕니다. 짧게 아픈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아픈 분들도 있지만 많이 아프신 분들은 많이 아프신 분들의 경우에는 2주가량 통증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모관에 수술을 하다 보니까 모관에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평상시랑 이제 구조가 달라지니까 삼킬 때도 좀 느낌이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이물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맞느끼는 미각에도 좀 문제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구개인도 부전이라고 해서 어쨌든 목 안에 공간을 많이 넓히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음식물이 바로 목 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코로 역류하는 이런 구개인도 부전이라고 해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또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듣고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국 뭐 수면학회 실행위원회에서 제가 따온 건데 결국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등도, 뭐 고도 이런 환자들에서는 일단 첫 번째 치료는 양압기입니다. 양압기 치료가 1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추천이 되고 수술적인 치료를 꼭 해야겠던 분들은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수술적으로 반드시 교정 가능한 뭐 너무 무호흡이 심하고 이런 건 교정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환자분들 원한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수술적으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한 환자들한테 적용하라. 그리고 다른 비침습적인 치료에 성공, 뭐 양압기를 썼거나 뭐 다른 침습적인 방법을 했는데도 수술을 성공을 못한 경우, 그리고 수술을 그러니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아무리 수술을 하려도 마취를 해야 되니까 내과적으로 우리가 마취를 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특히 또 환자들이 수술적인 치료를 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딱 가능한 경우에 저는 보통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골이 수술하면 코골이가 없어지나요? 환자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코골이 수술하게 되면 아닙니다. 코골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보통 코골이 수술은 코골이나 무호흡증을 완전히 없애주는 치료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우리가 무호흡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하는 거고 수술이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는 사실 양압기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어쨌든 저희가 이제 코골이는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할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뭐 설명은 드린다고 드렸지만 어쨌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린님이 비중격이랑 바깥쪽 사이에 유착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수술 때문인가요? 요거는 이제 뭐 코골이 수술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비염이나 이제 비중격 수술이 뭐 어쨌든 코 수술을 하신 게 원인인 것 같아요. 그게 수술한 이유가 뭐 코골이 때문인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수술 때문이 많습니다. 수술을 하다가 생기는 상처로 인해서 비중격하고 바깥쪽 사이에 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로 인해 보통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코를 부딪혔다든가 뭐 코에 뭔가 외상을 받았을 때 그 코 안에도 제 상처가 생기면서 이것들이 달라붙으면서 유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수술 때문인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외상으로 인해서도 유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경킴님이 코는 안 골아도 잘 때 숨을 한 번씩 안 쉬면 수면당 검사를 해야 하나요? 해야 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세한 병력을 청취를 해봐야겠지만 코는 안 골아도 숨을 한 번씩 안 쉰다면은 사실 코를 곤다 안 곤다는 게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숨을 한 번씩 안 쉰다는 건 조금 주관적인 증상이긴 한데 숨을 한 번씩 안 쉰다는 거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게 의심이 되는 경우고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해봐야겠지만 이 병력 자체가 조금 무호흡증이 생길 만한 증상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진찰을 해보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은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BCD1234님이 선생님 살찐 것과 코골이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남자친구가 1년간 급격하게 8kg 찌면서 가끔 수면 무호흡이 생긴 것 같아요. 아직 25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 좀 경각심을 주고 관련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우리가 몸에도 살이 찌고 뭐 복부에도 살이 찌고 하지만 목에도 살이 찝니다. 이 안에 살이 찌게 되면은 목 안의 공간들이 좁아지게 되고 결국 이말은 기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골이도 생기게 되고 수면 무호흡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25살밖에 안 됐다고 하면은 아직 젊은 나이신데 물론 체중을 빼면 제일 좋겠죠. 빼면은 이제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소는 할 거라 보이는데 생각보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무호흡이 심하다고 생각이 들면 젊은 나이니까 꼭 수면하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은 수면 다운 검사까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은 나이시라면 조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퓨리안님이 하비갑계 축소 외양을 많이 해서 하비갑계가 측벽에 거의 붙어 있는데 뭔가 호흡이 불편합니다. 조금씩 내양을 해보고 싶은데 보통 얼마만큼이 휴식기와 주기를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일단 뭐 외양, 내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비염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많이 해보셔서 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수술에 뭐 휴식기와 주기라는 게 딱히 정해진 건 없고 과연 내양을 했을 때 방금 증상들이 개선이 되는지도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질문만 들어서는 답변하기가 좀 힘듭니다. 정확한 거는 코 안에 내시경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뭐 필요하다면 CT까지 찍어서 정말 이 호흡이 불편한 게 코 때문인지 아니면 코가 아닌 다른 게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호흡 불편감인지는 정확하게 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내양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진찰하고 검사를 해보고 우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뿅뿅님이 편도가 큰 거랑 코 고는 거 수면 무호흡이랑 연관이 있나요? 그리고 침을 흘리고 잔다는 게 수면 중 호흡을 구강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편도가 큰 거랑 코 고는 거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술하는 분들 중에서 편도가 크신 분들은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처럼 편도가 크게 되면은 입안의 공간, 목 안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막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안에가 좁아지니까 코를 많이 골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고 잔다는 게 저런 것들이 약간 입을 벌리고 잔다는 뜻이거든요. 코로 숨을 잘 못 쉬고 입을 벌리고 잔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수면 중 호흡을 구강으로 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 무호흡이랑 관련된 증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은주님께서 양압기 임대 중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양압기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양압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양압기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비용이 좀 싸게 되는데 해외에 있는 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시는 동안에는 그 기간만큼은 뭐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4박 5일 나가게 되면 출국하는 날이랑 뭐 귀국한 날 제외하고 나머지 이 3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은 이제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나가기 전에 돌아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가고 있는 동안은 이제 조금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몬순이 수진님이 코골이도 유전인가요? 제일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골이가 유전인가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코골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전이겠죠. 그래서 뭐 턱이 작다든지 뭐 하악이 뒤로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코골이랑 잘 유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런 것들이 또 자녀분한테 유전이 된다면 당연히 똑같이 코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도 어느 정도 이제 신체 구조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유전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김정환님이 코골이 방지용 마우스 피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시중에 파는 것과 병원용의 효과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입방지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구강내 장치, 입방지 테이프 뭐 이런 어쨌든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시중에 파는 거랑 병원에 파는 거랑 효과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이제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고 진료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뭐 입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강내 장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양압기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코골이 방지용 마우스피스를 구매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해서 정말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권유해 주시는 그런 제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반드시 뭐 시중에 파는 게 병원용보다 뭐 효과가 적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품을 상담을 받고 구매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스테라님이 선생님 소아 코골이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제 아이가 7살 남아인데 어릴 때부터 코골이를 하였습니다. 근래 얼굴이 변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봐서 걱정이 되네요. 사실 코 고는 애들이 많아서 너무 유난떠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7살 남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얼굴이 변형될 수 있다는 건 아마 이제 아데노이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코골이가 심한 소아나 유아의 경우에는 편도가 큰 경우가 많고, 아데노이드라고 해서 코 안에 있는 코편도 아데노이드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병원 내원을 하셔서 정말 아데노이드가 크고 코골이가 편도가 크다면 수술하면 됩니다. 보통 요아인 경우에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편도나 아데노이드인 경우에는 수술만 하면 개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그것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데노이드가 너무 방치하게 되면은 아이들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아까 제가 뭐 소아의 경우에는 뭐 야뇨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얼굴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은 대부분 수술 치료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아 코골이는 편도랑 아데노이드 수술하는 경우에 많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내원하셔서 한번 진찰해 보시고 진료 보시면 좋은 효과 있으실 걸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엔젤님께서 저는 58세 여성인데 그저께 혈액 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16.1로 나왔어요. 이전에도 항상 15에서 16 정도 나왔다 하니 원장님께서 혹시 코골이가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산소가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을 수 있다고요. 이 수치가 높으면.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정상 수치보다는 높은 편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코골이랑 반드시 우리가 연관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혈액학적인 문제라서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제 수면 중 산소랑 연관성이 있어서 나오는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아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수치만 보고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한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근데 혹시나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검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크게 없는데 그냥 헤모글로빈 수치가 15, 16 정도 나왔다고 해서 이게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을 의심하기는 좀 어려운 수치인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 수치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검사 결과가 지금 전혀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치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검사를 통해서 정말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을 해봐야겠고, 코골이랑 수면무호흡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혹시나 증상이 있으면 한 번쯤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뭐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조금 제가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코골이 수면 무호흡 이란 게 최근에 제가 뭐 썼던 기사 중에서 수면 이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잘 때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부부가 같이
잠을 못 자고 각방을 쓰는 경우를 우리가 수면 이온이라는 단어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잠잘 때 나는 뭐 문제 없다, 나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둘 게 아니라 뭐 옆 사람이 힘들면 난 그냥 다른 방 가서 자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검사해 볼 것을 권유드리고 치료 방법도 수술적인 치료 방법,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다양하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시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